오늘부터 아이오닉 6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한번 써볼 건데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주차할 공간이 지금 되게 많은데 여기 지금 차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서 내가 주차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주차 보조 기능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카메라 보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주차 공간을 탐색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쪽에다 주차할 거니까 이쪽으로 바싹 붙여 놓고 천천히 전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차 공간을 찾았죠. 지금은 주차 공간이 많으니까 금방 찾는데, 만약에 차들이 쭉 서 있고 중간에 한 군데 비어 있다 그러면 그 비어 있는 데를 지나쳐야만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주차할 공간 뒤에 좀 미리 가 있다가 누르고 그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 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많아서 바로 인식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주차를 할 예정인데 이 버튼을 눌러 주시고, 두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주차하고 원격 주차가 있는데, 스마트 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어링을 자기가 혼자서 막 돌립니다. 내가 직접 조작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지시대로 악셀과 브레이크만 조작해 주면 돼요. 그리고 원격 주차는 내려서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스마트 키를 가지고 스마트 키에 있는 요 전진과 후진 버튼을 이제 상황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은 원격 주차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 누르기 전에 기어를 P단을 체결하라고 나오죠. 그러면 P를 눌러 주시고, P를 누르면 자동으로 원격 주차 상태로 진입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차에서 내립니다. 자, 차에 내린 상태에서 리모컨의 이 전진과 후진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 전진과 후진 버튼은 따로따로 구분해서 누르실 필요 없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전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든 후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든 상관없이 이 두 버튼 중에 아무거나만 눌러주시면, 전진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후진 버튼을 눌러도 전진을 하고요, 후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전진 버튼을 눌러도 어차피 전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전진이나 후진을 잘못 눌러서 주차하다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진과 후진도 알아서 하고, 다만 나는 이 버튼으로 전진을 할 건지 혹은 후진을 할 건지 말 건지 이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눌러서 작동을 하다가 긴급 상황이 돼서 내가 급하게 세워야 된다, 그럴 때 버튼을 놓으시면 이제 정차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 둘 중에 아무거나 누르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전진 버튼을 누를게요. 자기가 스티어링 휠을 스스로 지금 돌려서 천천히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진 주차를 할 거예요. 누르고 있는 동안 자기가 계속 그냥 알아서 주차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멈추고 싶다 순간적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놓으면 일시 중지가 돼요. 그리고 다시 둘 중에 아무 버튼이나 눌러 주시면 바로 정차한 이후에 그 뒤에 순서대로 또 다시 진행이 됩니다. 제 원격 스마트 주차 기능이 주차선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선 안에 딱 세울 겁니다. 만약에 옆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그러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에 접촉하지 않는 것까지 다 인식을 해서 안전하게 세워주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스티어링 휠도 지가 알아서 돌리고 있죠. 자, 주차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자, 잘 주차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차선 중앙에 아주 깔끔하게 주차가 아주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주차를 해놓고 갔다가 볼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차를 빼야 되는데, 지금은 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옆에 차들이 다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 좁은 데로 들어가서 차를 타서 또 빼기가 좀 짜증 나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원격 전후진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원격 전후진 기능은 리모컨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전진과 후진 버튼. 아까 전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에서는
이 버튼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냥 아무 버튼이나 누르고 있으면 진행, 뛰면 일시중지 이거였는데, 원격 전후진 기능에서는 버튼을 구분해야 됩니다. 전진 누르면 전진, 후진 누르면 후진이에요. 근데 일단은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니까 시동을 먼저 켜야겠죠. 시동 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잠금 버튼 한번 누르고 여기 홀드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깜빡이가 깜빡했죠. 자, 그럼 이제 준비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전진 버튼을 누를게요. 전진해야 되니까. 만약에 전진하는데 앞에 조금 장애물이 있으면 스티어링으로 살짝 이렇게 스티어링 조작도 이제 해서 회피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누르고 있다, 뭐 후진 같은 거 할 땐 뒤에 안 보이면 여기서 누르다 보면 안 보이고 그냥 누를 수가 있잖아요. 장애물이 있으면 또 자동으로 감지해서 긴급 정차도 다 해줍니다. 자, 일단 전진을 해볼게요.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진으로 빼고 있죠. 만약에 제가 앞에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앞에 가려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정차를 해줍니다. 제가 버튼을 놓지 않아도 정차를 하고요. 계속 누르고 있는데 장애물을 치워버리면 또 이어서 또 전진을 해줍니다. 네, 지금 스티어링을 조타를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센터를 맞춰주고 있죠. 놓으면 이렇게 정차를 하는 거고요. 후진도 마찬가지예요. 후진도 다시 눌러서 후진 버튼을 눌러주시면 또 이렇게 후진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오닉 5나 6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차 안에서 주차 보조 기능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차에서 내려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를 사용한다든가, 혹은 리모컨을 이용해서 뭐 출차하거나 주차할 때 원격 전후진 기능을 이용한다든가, 이게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차 지원은 하는데 출차 지원은 되지 않느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밖에서 출차할 때 원격 전후진 기능을 사용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원격 전후진 기능이 아니라 그냥 차에 탄 채로 출차 바로 해서 나가고 싶은데, 뭐 앞쪽에 좀 공간도 좀 좁고 내가 출차할 때 좀 버거울 것 같다, 내가 운전 주차나 출차를 좀 자신이 없다, 그래서 차한테 좀 맡기고 싶다,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때는 일단 기어를 이제 파킹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안전벨트를 매시고 요 카메라 뷰 화면을 또 길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때는 출차라고 나오죠. 그러면 출차할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쪽으로 나갈 건지 이쪽으로 나갈 건지.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우측으로 나가 볼게요. 자, 우측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핸들에서는 손을 떼야 됩니다. 핸들 조작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돌리면 기능이 바로 중단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핸들을 그냥 놓으시고, 그 다음에 주차뷰 버튼, 아까 이 버튼이었죠. 요거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떼면 일시 정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출차 지원 이용해서 출차를 하고 싶으면 이걸 누르면 작동이 시작되고요.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브레이크도 떼시고 악셀도 떼시고 스티어링도 떼시고 아무런 조작도 하지 말고 요 버튼만 누르셔야 됩니다. 이때도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장애물이 있으면 긴급 제동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장애물을 발견하고 세울 때는 이 버튼을 놓으시면 되고요. 자, 누르고 있으면 핸들이 자기가 돌아갔죠. 천천히 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방향 지시등도 내가 작동 안 시켰는데 자동으로 작동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출차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때 D 놓고 그냥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차를 할 때 뭐 주차 지원 기능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직접 주차를 할 때도 좀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쉽게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360도 서라운드 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주차를 하기 위해서 제가 후진을 넣어 볼게요. 자, 후진을 넣으면 뒤에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나오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올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진행 방향이 또 이렇게 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예상 진행 방향이죠. 그래서 좀 주차를 직접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지만 만약에 주변에 차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구조물도 있고, 그래서 주변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요 증강현실 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증강현실 모드에서는 가상으로 차량에 있는 여러 가지 카메라를 이용해서 차량 주변을 이렇게 실제로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그냥 위에서 내려다본 뷰잖아요. 근데 이거는 차량 주변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 이쪽에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기둥하고 간격이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후진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후진을 하면 조금 더 이렇게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이오닉 6를 타고 있는데요. 아이오닉 6 그리고 아이오닉 5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오닉 6나 아이오닉 5를 탈 때 전기차기 때문에 회생제동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오닉 6나 5에는 회생제동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주행하다가 악셀을 띄면 회생제동이 작동을 합니다. 회생제동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모터에 이제 전기를 공급해서 출력이 가해지면 그게 휠로 전달돼서 휠이 돌아서 차가 구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모터에 공급되는 전력을 소비하게 되죠. 근데 이제 회생제동은 반대예요. 악셀을 띄었을 때 차는 계속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때 모터하고 연결된 휠의 회전으로 모터의 발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전기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탈 때 회생제동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배터리를 좀 더 회생해서 좀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주행거리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제동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전기차의 효율이 크게 달라지는데, 자, 근데 자동차는 항상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속이라든가 제동이라든가 정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브레이크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 회생제동을 잘 활용하면 브레이크를 쓰는 빈도를 줄이고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감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그만큼 덜 쓰고, 또 똑같은 제동 효과를 내면서도 배터리도 충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회생제동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악셀 뛸 때마다 회생제동 작동한다 이렇게만 사용하면 생각보다 실제 사용했을 때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오닉 5나 6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을 이 운전자가 조금 더 편리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회생제동 레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회생제동 레벨이라는 건 뭐냐면, 자, 악셀을 띄었을 때 회생제동이 작동해서 감속이 되는데, 감속이 되는 정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브레이크로 제동을 할 때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빨리 감속되고, 브레이크를 천천히 부드럽게 밟으면 이제 좀 느리게 감속이 되잖아요. 그거를 회생제동에서는 내가 임의로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단계를 미리 설정해서 설정된 단계만큼 회생제동의 강도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합니다. 여기 스티어링 휠에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우측에도 있고 좌측에도 있죠. 좌측에 있는 패들 시프트는 회생제동 강도를 올리는 거고요. 우측에 있는 패들 시프트는 회생제동의 강도를 내리는 거예요. 강도를 내릴수록 회생제동이 약하게 걸리고, 강도를 올릴수록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립니다. 물론 회생제동을 강하게 하면 더 많은 배터리 충전 효과를 얻을 수가 있지만, 대신에 악셀을 뛸 때마다 강하게 회생제동이 걸리니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꿀렁거린다든가 급격하게 앞으로 쏠려서 동승자들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행하는 환경에 따라서 이 회생제동 레벨을 내가 임의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레벨 1이라고 지금 써 있거든요. 이 레벨 1에서 이 왼쪽 패드를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해 줄 때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맥스라고 표시되는데, 이 맥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3단계, 2단계, 1단계 이렇게 총 3가지 단계를 설정할 수가 있고, 1단계에서 한 번 더 내리면 0이 됩니다. 0이 되면 회생제동이 작동이 안 돼요. 회생제동이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 악셀을 밟고 가다가 악셀을 띄게 되면 회생제동이 작동이 안 되니까 그냥 타력주행을 하는 거예요. 중립주행이라 그러죠. 중립주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반대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3단계가 제일 강한 건데,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I 페달이라는 게 지금 표시가 됐어요. 이게 바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나 6에서 제공하는 두 번째 회생제동 활용 기능인데, 자, I 페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악셀을 밟고 가다가 악셀을 띄게 되면 회생제동이 걸리잖아요. 근데 I 페달이 다른 게 뭐냐, 회생제동이 걸려서 감속을 하다가 이제 정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회생제동도 강하게 걸어 놓으면 거의 쓰기 직전까지는 감속이 돼요. 그런데 완전 정차가 안 됩니다. 정차되기 바로 전에 회생제동이 풀리면서 클리핑이라 그래서 차가 혼자서 이렇게 굴러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완전 정차하려면 브레이크를 발로 밟아야겠죠. 그래야 차가 서 있는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면 악셀을 안 밟아도 또 차가 천천히 갑니다. 그걸 클리핑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이페달 모드는 클리핑 모드가 해제가 돼요. 다시 말하면 회생제동을 가장 강하게 걸어주다가 차가 완전 정차가 되면 브레이크든 악셀이든 아무것도 밟고 있지 않아도 차가 앞으로 안 갑니다. 정지 상태를 그냥 유지하게 돼요. 마치 오토홀드랑 좀 비슷하죠.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오토홀드 기능이랑 비슷한데 그냥 회생제동 레벨 3단계로 해놓고 정차되면 오토홀드가 브레이크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생제동 레벨 3단계에서는 완전 정차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차하기 바로 직전에 그냥 풀려버려요. 차가 앞으로 계속 가니까 오토홀드도 작동할 겨를이 없죠. 오토홀드라는 거는 일단 차가 정차가 돼야 작동이 되는데 아이페달이 아니라 그냥 레벨 3에서 회생제동을 사용하게 되면 차 정차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오토홀드 기능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일반적인 도심 주행에서 브레이크 페달 조작하지 않고 그냥 악셀 페달 하나만 가지고 밟았다 뛰는 것만으로 가속과 감속을 다 하고 완전 정차, 거기다 오토홀드까지 다 모두 쓰고 싶다, 그러실 때는 아이페달 모드로 쓰시면 됩니다. 아이페달 모드 사용법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회생제동 레벨을 조종하는 이 왼쪽 패들, 강하게 올리는 쪽 패들을 한 번씩 클릭해서 3단계까지 올린 다음에 거기서 한 번 더 4단계까지 올리면 4단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이페달 모드가 작동이 됩니다. 해제하는 건 간단해요. 아이페달 모드를 해제하려면 다시 우측 시프트, 우측 패드 시프트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다시 3단계로 돌아갔죠. 자 그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0단계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오닉 5나 6에서 제공하는 회생제동 활용 기능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진보된 기능, 그게 뭐냐 하면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입니다.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회생제동 모드는 레벨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미리 설정해 놓고 주행할 수는 있지만 주행하는 도중에 수시로 회생제동 모드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물론 내가 직접 주행하면서 계속 패드를 수시로 조작해서 바꿀 수는 있죠. 수동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해주진 않아요. 그런데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를 이용하면 주행하는 도로의 환경이라든가 내 차와 선행차와의 간격이 좁아지는 정도, 그러니까 다가오는 정도죠. 내가 달리고 있는데 앞차가 감속을 해요. 그럼 가까워지겠죠. 가까워지는 걸 감지하거나 이랬을 때 회생제동 레벨을 올려서 브레이크의 의존도를 좀 낮추고 배터리 충전 효율도 높여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사용법은 이것도 간단해요. 자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로 진입하려면은 우측 패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까 아이페달은 레벨을 계속 올리는 쪽으로 누르다 끝까지 가면은 이제 아이페달 모드가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그냥 이 우측 패드를 길게 당기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표시가 바뀌었죠. 오토라고 바뀌었어요. 다시 해제하고 싶을 때는 패드를 조작하시는 건 안 되고요. 또 한번 길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레벨 1으로 다시 바뀌었죠. 또 다시 길게 당기고 있으면 오토로 바뀌었어요. 자 오토로 바뀐 게 이제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인데,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의 작동 법칙을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는 기본적인 회생제동 레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단계가 미리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레벨 1에서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약하게 걸리는 게 1단계가 돼요. 1단계에서부터 주행 상황에 따라서 2단계, 3단계까지 자동으로 올려줬다가 내려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과 3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나는 회생제동을 완전히 끈 상태부터 0부터 3까지 왔다 갔다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측 패들이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를 진입하기도 하고, 그다음 한 번씩 클릭하면 회생제동 레벨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도, 진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레벨 조정이 됩니다. 클릭해 주시면 그래프가 한 칸 내려갔죠. 다시 왼쪽 패들 강하게 하는 쪽을 눌러주시면 그래프가 올라가고요. 자 근데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에서 기본 회생제동 레벨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라는 거는 회생제동을 설정되어 있는 값에서부터 올렸다 내렸다 해주는 건데, 미리 다 올려버리면 간격이 없잖아요. 만약에 3단계로 해놨다, 3단계 이상의 레벨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를 쓰나 안 쓰나 차이가 없게 돼요. 만약에 2단계로 설정해 놓으면 2와 3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죠. 제일 좋은 거는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0단계로 해 놓으세요. 제일 끝까지 내려 놓으시면 0에서부터 3단계까지 수시로 주행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레벨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용했으면은 이제 아이오닉 5하고 6에
회생제동 기능에 대해서는 난 다 마스터했어. 이제 직접 사용해 보면서 이제 어떤 기능인지 체감해서 내가 체득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숨어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번엔 설정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에 EV라고 있죠. EV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 충전 목표 배터리량 설정, 완속 충전 쭉 있고, 밑으로 가보시면 스마트 회생제동 강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눌러주시면 여기 내비게이션 연동이 있고, 그 다음에 강한 감속, 보통 감속, 부드러운 감속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전에 기본 회생제동 레벨 조정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기본 레벨 조정하는 거는 작동 조절 범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1에서부터 3, 0에서부터 3, 뭐 2에서 3 이런 식으로 작동 범위를 조절해 주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강한 감속, 보통 감속, 부드러운 감속은 스마트 회생제동 기능이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해서, 주행 상황을 파악을 해서 회생제동을 강하게 올려줬다 내려줬다 할 때 좀 빠르게 강하게 해줄 거냐, 아니면 좀 느긋하게 부드럽게 감속을 해줄 거냐, 그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인데 강한 감속으로 해놓으면 0단계에서 갑자기 3으로 확 갈 수도 있죠. 근데 나는 부드러운 감속을 해놨다 그러면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가 0에서 1, 2를 거쳐서 3으로 가겠죠. 그러면 좀 감속되는 느낌이 좀 부드러워지겠죠. 그 다음에 강한 감속을 해놓으면 빠르게 감속이 되니까 조금 더 앞차와의 간격을 미리 이제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연동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내비게이션 연동이 되어 있을 때는 여기 되어 있는 강한 감속, 보통 감속, 부드러운 감속보다 우선해서 작동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도로의 교통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지형 정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카메라 이런 것들이 차에 다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급코너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전방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든가 뭐 사고 위험지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받아서 회생제동 레벨을 조금 더 미리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강한 감속, 보통 감속, 부드러운 감속으로 도로하고 상관없이, 교통 상황하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작동하고 싶다, 그럼 이거 꺼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세팅으로 해놓고 타시면 됩니다. 자, 한번 직접 주행을 하면서 이 왼쪽 패드를 이용해서 회생제동을 써볼게요. 지금 현재 회생제동 레벨은 1단계로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주행하다가 악셀을 띄게 되면 1단계 회생제동 모드로 감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차를 하거나 아니면은 많이 감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왼쪽 패드를 이용하면 최대 회생제동 모드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가다가 여기서 제가 최대 회생제동 모드를 패드를 당기면 가장 강하게 걸리면서, 자, 완전 정차까지 됩니다. 자, 완전 정차가 됐죠? 자, 일단 완전 정차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패드를 놔도 정차 상태를 유지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드라이브 모드는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에코, 컴포트, 노말이죠. 에코, 노말,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기본 지원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마이 드라이브 모드라든가 스노우 모드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 드라이브 모드나 스노우 모드는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두 가지 모드를 다 쓸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설정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 설정하는 방법은 차량 설정에 들어가서 드라이브 모드에 가시면 여기 커스텀이라고 있어요. 이 커스텀에 가셔서 여기서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쓸 건지 스노우 모드를 쓸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스노우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스노우 모드가 작동이 되고,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이제 설정을 해 놓으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마이 드라이브 모드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마이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이 설정에 들어가서 출력, 가속 민감도, 스티어링, 구동 방식 이거를 내 취향대로 맞게 설정해서 쓸 수가 있어요. 출력은 최대, 가속 민감도는 이제 보통으로 해놓고, 스티어링은 스포츠 좀 무겁게, 그 다음에 구동 방식은 이륜, 오토, 그 다음에 AWD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륜에 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100% 이륜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4륜 모드가 작동이 되는데 최소한의 모드로만 작동이 됩니다. 오토에다 놓으면은 이제 수시로 계속 바뀌게 되고, AWD에 놓으면은 이제 4륜 듀얼 모터가 기본으로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걸 스노우 모드로 해놓고 그 다음에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은 에코 모드입니다. 자, 에코 모드에서는 가속을 할 때 악셀의 민감도가 좀 둔해져요. 그러니까 악셀이 내가 똑같이 조작을 해도 좀 가속 느낌이, 악셀의 반응이 좀 둔합니다. 다른 모드에 비해서 좀 둔하게 작동하고, 그 다음에 출력이 최대 출력을 한 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약하게 내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에코 모드에서도 힘은 남아 돌아요.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는데 똑같이 악셀을 밟았을 때 차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상 주행하는 데는 출력이 부족한 느낌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륜 모터, 지금 요걸 보시면 전륜과 후륜 모터가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악셀을 조작을 했을 때 어지간해서는 전륜 모터 쪽으로 구동력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륜 쪽 모터만 대부분이 작동이 되고요. 지금 제가 가속을 천천히 할 때도 그렇고 조금 강하게 가속을 해볼게요. 자, 웬만큼 강하게 가속을 해도 전륜 모터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륜 모터가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출발할 때라든가 언덕을 치고 올라갈 때, 혹은 좀 노면이 미끄러워서 휠이 스핀이 날 때, 그 다음에 이제 최대 급가속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악셀을 끝까지 밟았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사륜도 작동이 됩니다. 지금 제가 웬만큼 가속해서는 전륜으로 구동력이 거의 작동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노말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노말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악셀이 확실히 에코 모드 때보다는 좀 민감해졌습니다. 똑같이 눌러도 반응이 빠릿빠릿해졌고요. 그 다음에 출력도 조금 더 강하게 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사륜 모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후륜으로 모터가 주로 작동이 되긴 합니다. 에코 모드랑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조금 강하게 가속을 해보면 바로 전륜 모터로 구동력이 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에코 모드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가속을 해도 전륜으로 이제 구동력이 가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보면 조금 가속을 강하게 해보면 바로 전륜 모터로 가속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이 조금 에코 모드보다는 조금 묵직해졌어요. 뭐 아주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묵직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자,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빨간색으로 계기판 색깔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악셀을 조금만 밟아도 반응이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조금만 밟아도 바로 팍팍 반응이 오고요. 출력이 되게 세졌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모터의 구동 모습을 보면 조금만 밟아도 바로 전륜 모터가 작동이 됩니다. 굳이 세게 가속을 안 해도, 악셀을 깊이 안 밟아도 이렇게 보시면 바로 전륜으로 모터 구동력이 전달이 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그 마이 드라이브 모드하고 스노우 모드 중에서 스노우 모드로 설정을 해놨잖아요. 사실 마이 드라이브 모드는 따로 설명을 드릴 게 없어요. 내가 설정한 대로 그냥 각각의 기능들이 설정돼서 작동을 하는 거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에코 모드,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중에 스티어링, 악셀 민감도, 출력, 그 다음에 AWD 이런 것들이 내가 설정한 대로 작동하도록 이게 혼합해서 작동하도록 하는 거고, 자, 스노우 모드는 뭐냐? 스노우 모드는 에코나 노멀이나 스포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스노우 모드를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보통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구동을 하도록 쓰려고 스노우 모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눈은 오지 않았지만, 자, 스노우 모드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자, 스노우 모드가 작동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바로 느껴지는 거는 악셀이 에코 모드 때처럼 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악셀이 민감하면 안 되겠죠. 미끄러 놓으면서 너무 민감하면 쉽게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셀이 좀 둔감해졌고요. 그 다음에 모터 작동하는 걸 보시면 전륜으로 출력이 많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후륜으로 출력이 가면서 전륜도 같이 간다,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면, 스노우 모드 같은 경우는 후륜으로 가는 동력이 좀 약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악셀을 쭉 밟으면 후륜 모터의 그래프 올라가는 게 조금 약합니다. 대신에 전륜 모터는 적극적으로 지금 구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륜과 후륜의 구동 배분이 최대한 50대 50에 가깝게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악셀을 깊이 밟아서 가속을 하면 전륜 모터가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후륜 모터가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륜 모터의 구동력이 먼저 올라가서 후륜 모터의 출력하고 이렇게 비율, 밸런스를 맞춰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 주행이니까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활성화 버튼을 눌러주시고,
속도를 설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는 100km 도로니까 자 100km에 맞췄고요. 자, 근데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용하면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이 작동이 되면서 이 차로를 인식을 해서 스티어링 휠이 약간의 어시스트를 해줍니다. 이거를 자율주행이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차로를 유지하도록 드라이버를 보조해주는 기능인 거지 자동으로 차로 유지해서 계속 가주는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기본적으로 내가 직접 조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조작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차로 이렇게 코너에 각이 커지거나 이럴 때 이 기능이 중단이 될 때 왜 경보를 안 해주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기능이 중단됐을 때 경보를 하는 거는 완전 자율주행 차들, 그러니까 핸들을 놓고 가도 되는, 핸들을 놓고 가고 있는데 기능이 중단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핸들을 놓고 가도 되는 그런 기능일 때는 기능이 중단되면 당연히 경보음이 울려야 되지만, 이 아이오닉 6처럼 이렇게 핸들을 기본적으로 잡고 가면서 차로 유지를 도와주는 그런 보조 기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핸들을 반드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능이 중단됐을 때 경보가 울리는 게 아니라 핸들을 잡지 않았을 때 경보음이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핸들을 놔요. 그래도 보조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차로는 유지하면서 갑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핸들을 안 잡고 계속 가게 되면은 일정 시간 뒤에 경보가 울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핸들 잡으라고 경보가 나오다가 그래도 안 잡으면은, 지금은 핸들 잡으라고 경보가 나왔죠. 근데 이 상태에서 계속 안 잡고 있으면 소리가 막 납니다.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소리가 나죠? 이래도 안 잡으면 소리가 더 커지면서 기능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잡아주면 이제 경보가 끝납니다. 예, 작동 방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테슬라 오토파일럿처럼 핸들 놓고 가도 된다 이럴 때는 기능이 중단될 때 즉각적으로 경보를 해줘야 되지만, 핸들을 잡고 가야 되는 차에서는 기능이 중단될 때 경보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많이 됩니다. 내가 핸들 잡고 잘 가고 있는데 핸들을 내가 일정 이상 타각으로 꺾어도 기능이 중단되거든요. 그때마다 경보 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게 기능이 추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경보가 울리는 시점도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가속과 감속을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일단 여기서 차간 거리를 설정을 해서 내가 차간 거리를 내가 원하는 만큼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가 설정한 차간 거리에 맞춰서 선행 차량과 내 차의 속도에 따라서 가까워지는 정도, 그 정도에 따라서 거리를 맞춰주게 돼 있어요. 이 거리 설정이라는 게 몇 미터 이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차의 속도로 저 앞차까지 가는데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가깝게 설정한다, 이거는 도달하는 시간을 제일 짧게 설정한다 이 말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속도가 느릴 때는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똑같이 설정을 해놔도 조금 더 거리가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고,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앞차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빨라지니까, 짧아지니까 당연히 거리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에 따라서 똑같은 거리 설정을 하더라도 속도가 높아지면 거리가 멀어지고 속도가 느려지면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니까 매번 거리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거리 조정은 언제 하냐? 그건 교통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기후, 그러니까 악천후 때는 거리를 좀 벌려놓고 설정을 해놓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제동 거리가 길어지니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가감속 양이 운전자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자동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멀어졌을 때 속도가 다시 설정한 속도로 가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차가 가속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얼마나 빠르게 가속하느냐, 그 다음에 반응 속도를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 이런 것들을 내가 임의로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너무 빠르게 가속되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돼서 불편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너무 둔하게 반응하고 너무 둔하게 가속이 돼서 또 불편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5도 마찬가지고요. 이 설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임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차량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운전자 보조의 주행 편의로 가신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가셔서 여기 운전 스타일 연동이 있는데, 운전 스타일 연동을 해 놓으시면은 내가 평상시에 악셀을 직접 밟아서 조작을 하는 운전 스타일을 감안해서 크루즈 컨트롤 가속량도 결정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임의로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속 강도를 강하게, 뭐 중간, 약하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속의 반응 속도도
내가 단계를 바꿔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보통 정속 주행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너무 반응을 빠르게 하거나 가속을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좀 적당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반응 속도는 제일 약한 거에서 바로 위, 그 다음에 가속 강도는 중간 정도에다 해놓고 이제 타게 되는데, 좀 여기서 한 단계 낮춰도 되긴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앞차가 멀어지거나 이랬을 때 내가 설정한 속도로 가속을 할 때 반응이라든가 가속 정도가 좀 부드럽게 가속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속 주행하기에 좋은 그런 주행 질감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배터리가 36% 남았고요. 제가 지금 운행 가능한 거리가, 예상 거리가 164km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충전이 필요한데, 지금 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충전을 할 때는 그냥 완속 충전을 하면 되지만, 이렇게 업무를 보다가 급하게 충전을 해야 되는 경우에, 갑자기 어디 뭐 장거리 갈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급속 충전을 해야겠죠. 근데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급속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이제 800V 초급속 충전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250kW 이상의 그런 고속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내비게이션을 검색해서 제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e핏 충전소를 찾아왔습니다. e핏에서 충전을 하면 아이오닉 6의 최대 속도로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일단은 급속 충전을 할 때는 무조건 100%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만 충전을 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충전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굳이 뭐 100%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표 충전량을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EV 설정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위에 메뉴를 가시면 여기에 EV 설정이라고 있죠. 설정으로 가시면 충전 목표 배터리량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급속하고 완속이 있는데, 완속은 그냥 100%로 해놓으면 되죠. 그리고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지금 80%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100%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급속 충전은 80%가 넘어가면서부터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 이상 충전하는 거는 충전 비용만 비싸고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이제 80%까지만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만 충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오늘 필요한 주행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60%로 설정을 하고요. 굳이 80%까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충전 비용도 비싼데 60%만 설정을 해놓고 36%에서 60%까지 올라가는데 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e핏으로 충전을 시작했는데요. 아우, 속도가 엄청납니다. 지금 232kW가 나오고 있어요. 네, 초급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야, 지금 제가 20kW 충전을 걸어 놨는데 남은 시간이 7분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죠. 물론 이제 충전 비용도 좀 비싸긴 한데, 외부에서 급하게 이렇게 급속 충전을 해야 될 때 이렇게 e핏을 이용해서 초급속 충전을 하면은, 이 아이오닉 6가 800V 초급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250에서 260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보통 220에서 230 정도의 속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속도만 해도 일반적인 급속 충전보다 2배 이상 빠른 거예요. 보통 급속 충전기에 꽂았을 때 좀 잘 나오면 100 좀 넘고 안 나오면 80, 뭐 70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뭐 2배 이상의 속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네, 지금 e핏에다가 충전을 걸어 놨는데, 야, 진짜 엄청 빠르네요. 36%에서 충전을 시작했는데, 잠깐 뭐 꽂아 놓고 좀 사진 몇 개 찍고 차 안에 들어와 보니까 벌써 48%가 돼 있고요. 목표량인 60%까지 지금 5분이면 끝나요. 남은 시간이 5분입니다. 자, 엄청나게 빠릅니다. 자, 이제 목표 충전량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보면 속도가 220, 230 나오다가 이제 점점 느려져서 지금 156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보면은 충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최대 속도로 충전이 되는 게 아니고, 충전되는 양에 따라서 뒤로 갈수록 조금씩 느려지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느려진 속도도 일반적인 급속 충전의 최대 속도보다 빠르거나 비슷해요. 보통 일반적인 급속 충전이 이론상으로는 150인데 실제로 가서 꽂아서 해보면 100도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상태 좋은 데서 하면 100 정도가 나오고,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런 데서 나오면 하면은 60, 70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이제 말하는 와중에 충전이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6분 19초 걸렸고요. 19.67kWh가 지금 충전이 됐습니다. 충전 결제 금액은 10,000원 정도 나왔고요. 와, 6분 만에, 야, 진짜 빠릅니다. 진짜 빠릅니다. 자, 이제 충전이 모두 완료됐고요. 60%까지 충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설정한 대로 60%까지 설정이 한 대로 충전이 다 완료가 됐고,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6분 정도 걸렸어요. 6분 정도 걸렸고, 36% 정도에서 60%까지 충전하는데 한 6분 정도. 그 다음에 주행 거리가 지금 280km까지 늘어났습니다. 야, 진짜 충전 빠르네요. 이렇게 외부에서 급하게 이제 좀 급속 충전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이 아이오닉 5나 6에 적용되어 있는 800V 급속 충전을 이제 EP 충전소에 가서 이렇게 충전을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평상시에 계속 이용하기에는 충전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급할 때만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EP 충전소가 생각보다 주변에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티맵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EPS로 검색하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전에 EPS를 검색해 보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한 5km, 6km 이 정도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와가지고 지금 충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오닉 6에서 되게 유용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서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단축 버튼 기능인데요. 여기 지금 스티어링 휠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별 모양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대시보드 쪽에 보면은 여기에도 별 모양 버튼이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기능을 미리 설정해 가지고 단축 버튼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이 버튼 설정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여기 설정으로 가셔서 여기 보면 버튼이라고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용자 버튼하고 이렇게 핸들하고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외에도 이렇게 버튼들이 쭉 있어요. 근데 요 두 개가 이제 핵심적인 단축 버튼이거든요. 이렇게 설정해 놓지 않으면 아무 기능이 없는 요 버튼인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내비게이션 버튼에다가 어떤 기능을 설정할지를 여기 목록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렇게 설정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핸들에 있는 이 별 모양 버튼 같은 경우는 폰 프로젝션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기능이 되게 많잖아요. 뭐 블루링크, 뭐 운전자 보조 설정, 뭐 음성 메모 저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폰 프로젝션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제가 여기다 설정 버튼을 이제 단축 버튼으로 해놨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설정 화면으로 갑니다. 원래는 설정 화면으로 가려면은 메인 화면에서 여기 설정을 눌러서 가야 되거든요. 설정 버튼이 없어요. 따로 단축 버튼이. 그래서 여기다가 설정 버튼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고 있다가 내가 설정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요걸 그냥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설정 화면으로 바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핸들에 있는 이 별 모양 버튼에다가는 제가 폰 프로젝션을 설정을 해놨잖아요. 요거는 이제 만약에 뭐 애플 카플레이라든가 이런 거 설정해서 쓸 때, 그럴 때 요 버튼 누르면 한 번에 이 애플 카플레이로 이제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따로 이 화면으로 간 다음에 화면에서 이 폰 프로젝션 버튼을 눌러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카플레이를 제가 연결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메인 화면에서 제가 만약에 애플 카플레이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만약에 뭐 다른 설정 화면 같은 데 있다가 뭐 애플 카플레이 화면으로 가고 싶다 그럼 다시 홈 화면으로 가서 또 애플 카플레이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운전하다가 한 번에 애플 카플레이 화면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요 핸들에 있는 요 단축 버튼, 여기다 제가 아까 지정을 해놨잖아요.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애플 카플레이 화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화면으로 갈 때 제가 만약에 티맵을 쓰고 있었다 그러면은 다른 화면으로 갔다가
다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한 번에 갈 때 마지막에 사용했던 그 애플 카플레이 화면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쓰고 있을 때는 요거 누르면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으로 바로 가겠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이거 외에도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단축 버튼으로 쓰고 싶다 하는 것들을 아까 그 설정에서 버튼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버튼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미리 단축 버튼으로 지정을 해 놓고 이렇게 써서 사용하시면 됩니다.